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블린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 성녀 막달라 마리아가 제블린 미사일을 안고 있는 사진이 밈으로 만들어지며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데요. 제블린이 우크라이나 수호 성녀로 등극한 모습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예상 밖의 강한 저항에 막혀 진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총공세를 펼쳤지만 우크라이나의 결사적인 저항에 부딪혀 주춤한 겁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항전에 큰 힘을 보탠 건 미국에서 도입한 제블린 미사일로 제블린의 막강한 화력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블린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제블린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보병 지원 무기의 꽃, 대전차 화기에 대한 내용과 제블린, 현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차 무기는 보병이 적의 주력 전차를 공격 방어하기 위해 운용되는 근접 대전차 전용 무기 체계로 전차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의 통칭인데요. 일반적으로 운용 수단에 따라 보병이 운용하는 대전차 화기와 박격포, 기갑에서 운용하는 전차, 포병의 지능포탄, 공병의 대전차 지뢰 및 각종 장애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 625전쟁 시 북한군의 전차에 맞서 적절한 대응화기가 없었던 우리 군은 불과 몇십 년 만에 현재는 각종 첨단 대전차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병의 경우 중량별 제대에 따라 경 대전차 무기, 중 대전차 무기가 혼합 운용돼 왔으며 운용사 거리별로 단거리, 중거리 및 장거리용으로 구분돼 운용 중인데요. 우선 단거리 대전차 무기는 전차나 장갑차 등 기갑 장비를 파괴하는 임무 외에도 적의 벙커나 진지, 적이 매복해 있는 건물 등을 상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중거리 대전차 유도 무기는 보병 근접 전투 무기로 23명으로 구성된 대전차 공격조를 편성해 운용되며 제한된 공간 내 사격이 가능해 대전차 방어와 타격의 핵심 무기 체계로 꼽힙니다. 아울러 장거리 대전차 유도 무기는 2km 이상의 사거리에서 적 전차를 파괴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연대나 사단급에 편제된 대전차 무기로 차량이나 헬기에 탑재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차의 방어력이 증대되면서 90 무반동 총과 같은 무기 체계는 대전차 무기로서의 기능이 미흡해 도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달리 현재 중거리 대전차 무기 범주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전차 유도 무기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FGM-148 제블린, 프랑스의 밀란,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한민국의 현궁이 대표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참고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궁은 3세대 대전차 미사일로 발사 시 직사 모드와 전차에 매우 치명적인 탑어택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블린처럼 대전차, 대엄폐호, 한정적 대헬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다른 어떠한 무기보다 빠르고 다양한 발전을 보인 대전차 무기는 현대전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활용해 필사적으로 러시아 전차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2018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제블린을 이용해 러시아 위협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제공한 군사원조 규모는 25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중 적지 않은 물량이 러시아 탱크와 장갑 차량을 파괴할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 FGM-148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약 390기의 제블린 미사일과 47기 이상의 발사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했습니다. 제블린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국경 너머에 집결한 약 1100대의 러시아 탱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적 무기로 전차를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블린은 발사 후 강한 후폭풍으로 위치가 발각되기 쉬운 다른 대전차 화기들과 달리 압축 공기로 쏴 일정 고도로 솟아오른 뒤 점화해 날아가기 때문에
이전부터 러시아 전차를 위협할 강력한 대응 무기로 꼽혔습니다. 장갑차와 탱크는 상단 부분이 취약점이기 때문에 제블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사일 한 발당 약 8만 달러가 나가는 비싼 가격이 문제지만 BBC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제블린 미사일을 포함해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 탱크들은 제블린 때문에 모래주머니 철제 방어물을 포탑에 부랴부랴 설치했지만 그 효과는 알 수 없는데요.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인근 전선에서 제블린 발사를 했고 러시아의 낡은 탱크를 파괴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러시아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제블린 미사일이 러시아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증폭시킨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현궁이 제블린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데요. 우선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사가 공동 생산하는 제블린은 약 2.5km의 유효 사거리를 갖췄으며 현존하는 탱크는 모두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블린은 지난 1996년부터 미군에 실전 배치됐는데요. 발사기를 포함한 길이가 1.2m, 무게는 22.3kg의 대전차 미사일로 목표물을 조준해 발사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타격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을 갖췄습니다. 보통 2인 1조로 운용되며 균질압 연장갑의 경우 60만 800를 뚫을 수 있고 150m까지 치솟았다가 탱크에서 가장 취약한 포탑의 윗부분을 수직 하강해 타격하거나 측면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발사한 뒤에는 미사일이 적외선 자동 탐지 장치로 스스로 관역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깃에 명중하기까지 유무선으로 유도해야 하는 전 세대 대전차 미사일과는 달리 발사 후 보병이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이른바 파이어 언드 퍼겟 미사일인 겁니다. 제블린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5,000회 이상 발사되며 그 성능을 입증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블린을 제치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대전차 미사일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현궁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ADD 주간화의 개발에 착수한 현궁은 2015년 개발을 완료해 이듬해부터 육군 전방부대와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에 배치됐습니다. 현궁은 기존 노후된 대전차와기 대비 주야간 사격이 가능하고 유효 사거리, 관통력 등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 또는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해 적 전차에 취약한 상부옥은 정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현궁은 발사 후 망각형 방식의 3세대 대전차 유도무기로 사수의 생존성과 명중률이 향상됐으며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주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텐덤식 성형작약 탄두를 적용했습니다. 소형 고성능 전자광학 장비를 탑재한 것은 물론 지상 기동 표적 추적 기법 기술과 같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집합체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에서는 현궁을 대대급 대전차화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상 발사 시 현궁의 사정거리는 약 2.53, 0km로 관통 성능은 약 900입니다. 또한 미사일 발사 속도는 마 1.7, 길이는 1.5m, 무게는 미사일 중량만 13kg 정도로 체계 전체 중량은 해외 동급 체계보다 약 5kg 정도 가볍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블린처럼 대전차, 대엄폐호, 한정적 대헬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궁은 지금까지 개발된 유사무기 체계인 제블린보다 소형화, 경량화되면서 운용이 쉬워진 것은 물론 유효 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즉 전 세계 대전차 유도무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현궁인 겁니다. 실제로 현궁은 제블린보다 관통 성능이 100를 더 뚫을 수 있으며 몸값도 현궁은 한 대당 1억 원 정도로 2억 9천만 원인 제블린보다 매우 경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또 제블린의 경우 적외선 CCD 냉각 소요 시간이 30초 걸리는 등 신속한 조준이 어렵지만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블린보다 빠른 조준과 발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궁은 탑 어택, 다이렉트 어택이 다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탑 어택의 경우 전차의 취약 부위인 상부를 타격하기에 정면에서 쏘든 후면에서 쏘든 격파를 보장합니다. 현궁은 대전차 미사일계 후발 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블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는 현궁을 두고 하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빛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현궁, 전차의 심장을 공격하는 궁극의 보병 필살기로서 K2 전차가 바르샤바 퍼레이드의 스타입니다. 에이브람스가 아니라 한국의 K2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탱크입니다. 폴란드 매체 DGINNIK. 폴란드 매체 지에닉은 이번 폴란드 육군이 날 퍼레이드에서 K2 전차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K2 전차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십식 전차를 제외하고 21세기에 설계된 유일한 전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폴란드 북동부에서 작전하기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K는 적의 장갑 관통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능동보호 시스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하드킬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는 K2 전차는 가장 최신식 전차로 미국의 명품 전차라 불리는 에이브람스보다 가격이 비싼 탱크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이번 퍼레이드에 총 14대의 K 전차가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14대의 장비는 바르토자이스 BARTOSGYC의 제20 기계화 여단에서 가져왔는데 이 부대는 대한민국에서 인도받은 전차로 재무장한 최초의 부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28대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고 2025년까지 180대의 전차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노티지의 다에스트는 이탈리아가 폴란드군의 기갑 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탈리아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성토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5년에 레오파드 1을 현대화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총 142대의 전차가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24대만 개량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200대의 자국산 아리에테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대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는 현대화는커녕 구식 전차의 가동이 가능한 전차도 적어 형편없는 기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 에이브람스 외에도 한국산 K2 전차가 있다면서 K2 전차는 전투 능력과 기술 발전으로 찬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매체는 부러운 듯 곧 1000대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퍼레이드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보란듯이 14대의 K2 전차를 등장시켰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의 현지 수출형 모델인 KE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탈리아는 제안을 수락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스페인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차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완력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 폴란드와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 개발에서 제외되자 2년 전부터 반독일 전선을 구축해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EPL이 차세대 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K를 기반으로 한 차기 전차가 개발된다면 현대로템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방산 시장을 독식하려는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퍼레이드의 마지막을 K9자주포가 장식했는데 프랑스는 최근 루마니아가 K9자주포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프랑스 군사 전문 언론이 루마니아 자주포 구매 사업에 K9자주포 말고도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9자주포 90문을 1조 5천억 원에 구입한다고 보도되었는데 프랑스는 원래 루마니아는 프랑스산을 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산과 같이 카이사르 자주포를 단 14개월 만에 인도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프랑스군이 최근 에이글 임무의 일환으로 이미 4대의 카이사르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국방부는 자주포를 카이사르가 쓰는 차륜형이 아닌 궤도형 자주포라고 못 박으면서 카이사르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러한 결정이 프랑스에게는 아쉽겠지만 일각에서 루마니아는 처음부터 K9자주포를 구매하려 했고 카이사르는 안중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K구자 주포와 카이사르 자주포를 비교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쏠 동안 K구자 주포는 세 발을 쏘고 이미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K구자 주포는 짐승이라면서,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태세 속도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해외 네티즌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 K구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구를 주문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농담에 가까웠지만 실제로 교전이 벌어졌고 인도가 가진 K구자 주포가 엄청난 위력을 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고 유럽 각국의 보도와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중에 한국 방산의 유럽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독일과 한국의 방산 수출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자국 보도에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영상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만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에 폴란드가 군사 퍼레이드를 한 가장 큰 목적이 적국 러시아를 보라고 한 것이었는데, 러시아 언론이 퍼레이드하기 전 K 전차에 대한 보도를 내놔서 주목받았습니다. 러시아 매체 누즈 루는 지난 13일 폴란드는 한국산 K 탱크를 살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인을 놀라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밀리터리 위치 미국판이 폴란드 지도부가 한국의 K 전차를 얻기 위해서 노후화된 전차를 일부러 폐기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 전차의 성능을 나열하면서 굉장하다는 듯 말하면서도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다니엘 구르가 나토 동맹국의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한국 전차의 구매가 나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전투 시스템의 상호작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 K 전차는 나토와 호환이 가능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최단기에 수입이 가능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대거 도입하고 이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가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육상장비 생산은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 전차는 러시아와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산 전차가 마치 나토와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1000대를 도입한다는 폴란드나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된다는 소식이 러시아에겐 큰 두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는 한국산 기갑 무기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하늘에 최초로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이 선을 보였습니다. FA-50은 그동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항공업체의 전유물이었던 유럽 항공시장에 국산 항공기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해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을 최대 600대 수출하기 위해 민관군 원팀을 만들었고, 이를 포함해 유럽과 전 세계 시장에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외에도 현지화 개량 및 현지 생산을 내걸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파트너스의 방위 항공 우주 분석가인 사시 투사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앞으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가 체결한 것과 같은 공동생산 협정, 즉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기를 원할 것이다. 2025년 한국 전투기의 본격적인 초고속 납품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남은 미그 29 전투기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 최근 한국 방산의 빠른 납품이 유럽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그 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 F-35로 대체할 예정으로 지난해 한국에 FA-50 48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 중에 TA-50 블로기를 부분 변경해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36대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하는 12대는 올해 8월 2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대를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납품하는 12대의 FA-50을 두고 폴란드의 빠른 전투기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갬 필러의 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지금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 또한 K전차처럼 초도 물량이 예정된 8월보다 3개월 앞당긴 5월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내 항공 관계자는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국가인 슬로비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FA-50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오전 900억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군사 전력을 키우고 있는 폴란드는 자신들이 새 유럽의 리더라고 전명하고 나섰습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이서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나토와 EU는 폴란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폴란드의 입김이 세진 것은 분명히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전차, K구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고 조기에 납품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보기관으로 추정된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이 수출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무기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폴란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최첨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고정이동은 마치 동구장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15, T-50, KF-21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조립하지만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KF-21 지동화 장비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탐을 낼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은 2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월 최대 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놀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전투기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FA-50을 폴란드에 빨리 인도하면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더욱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 무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2022년까지 2.4% 뛰면서 점유율의 퍼센트 변화율 무려 74%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FA-5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을 지난해 폴란드에 48대,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면서 수개월 만에 5조 4천억 원의 실적을 몰렸기 때문입니다. FA-50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속도 전략은 제대로 먹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약 부족으로 5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 O-300 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에만 군용기 91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대 최단 시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날 무력 시위에 동원된 중국 군용기는 수-30과 제-10, 11, 15, 16 전투기 등과 H-6 폭격기 등 식별된 중국 군용기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조기 납품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빠른 생산 속도와 조기 납품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최근 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면서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한국이 4,000개의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곧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KF-21이 만들어지고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니온 바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별도의 통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안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지만 국내와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전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을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산형 B-61, 12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미국이 허용만 하면 KF-21에도 전술핵 무기를 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되면서 자신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용은 지난해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KF-21을 생산한 것을 놓고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바라봤습니다. 앤서니 월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한 나라들은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의 예상 밖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합재기 모델인 KF-21AB와 이를 탑재하는 중형항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N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산 F-35 함재기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산 모델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KF-21N 자체 개발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B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F-35B형은 미 해병대 353대, 영국 공군 138대, 이탈리아 해공군이 30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호주, 스페인, 터키도 약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 판매된 F-35B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약 2,682억 원었지만 이후 영국은 대당 3천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B는 F-35A 기체의 구조와 부풀이 다르고 별도의 정비훈련 지원 인프라가 필요한데 영국은 이 때문에 F-35B의 대량 도입 포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F-35B가 필요하지만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N의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또한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자재 개발을 한다면 중항모와 함께 한국해상전력의 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으로 미국 시장을 도전하겠다면서 전 세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의 개발을 서두르며 빠르게 전력화하며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가 빠르게 필요한 나라들은 최고의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게 러브클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삼성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삼성이 해냈다며 대대적으로 알렸고 이를 본 전 세계인들은 삼성과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의 충격적인 계획을 삼성이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면서 대반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불경기에 많은 이들이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또 한번 폭등해버리면서 물가가 빠르게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IMF는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닥치면 한국의 은행을 포함한 세계 주요 은행 자산의 3분의 1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도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국내 주요 그룹이 세운 현지 법인은 8곳인데요. 삼성, SK, LG, OCI 등 4개 그룹이 이스라엘의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이 총 5개로 가장 많습니다. 삼성은 특히 이스라엘의 반도체 R&D 센터를 열고 엄청난 수의 똑똑한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을 고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신규 대규모 공장까지 건설하고 있는 인텔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텔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중앙처리장치 CPU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인텔 칩의 최신 메모리를 지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공급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남부 키르야갓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수도 예루살렘의 모비라이 자율주행차 솔루션 개발센터, 북부 하이파의 AI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페타티크바의 AI 및 통신 솔루션 개발센터 등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약 1만 4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 중 키르야갓에 위치한 인텔 반도체 공장 팹28은 첨단 CPU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아울러 인텔은 팹28 인근에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팹38도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키르야갓 지역에 250억 달러 32조 원을 투자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반도체 팹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이 장기화되면 인텔은 공장 가동뿐 아니라 신규 공장 건설 중단까지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이 끊어지면 칩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직원의 안전 문제 또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지서 하이테크 수출의 7.5%를 담당하는 인텔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기업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인텔의 이스라엘 매출은 87억 달러, 1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영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은
인텔이 CPU 생산을 연기하면 국내 메모리 업체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침체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엔비디아도 이스라엘의 많은 법인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테러 무장단체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된 이란이 한국에도 무자비한 외교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한국형 패트리엇 1001을 13조 원어치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사우디를 설득하며 이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K방산 큰손으로 불리는 UAE마저 방안을 취소했는데, 이 배후에도 역시 이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란은 한국이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지 말고 자신들과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간곡한 요청으로 사우디 정상과 45분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통화 중 한국산 무기를 더 이상 사지 않는 내용도 포함된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한국에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는 최근 한국에서 어렵게 풀린 이란 자금 8조 원이 미국에 의해 다시 재동결된 가운데, 이란은 한국에서 동결된 기간 동안 이자를 더해서 이란에 보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수의 이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로 지난 4년여간 한국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 3곳에 예치됐던 약 60억 달러 약 8조 원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해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런데 한국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란이 한국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해 한국산 무기 수출을 막는 황당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와 이란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도 황당한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를 과거 나치 독일의 레닌그라드 봉쇄에 비유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13일현지 시간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네티즌들은 네가 할 말은 아닌 듯하다. 이 이간이 드디어 치매가 왔군. 지가 한 일은 까맣게 잊은 게야. 푸틴이 할 소리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전될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라고 불리는 가자 이슬람 국가 ISIS를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몰라가 이스라엘군 진지 5곳에 정밀 유도탄과 박격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져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확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CNN 방송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오후 3시 15분 이슬람 저항군 헤즈몰라 단체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시에바 농장의 시온주의자 이스라엘 진지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한편 확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며 답답하게 아등바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미국 대통령도 못한 것을 한국의 삼성이 해낼 것 같다는 파격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이란이 무장테러단체 하마스를 지원하고도 이처럼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동 최강국인 사우디를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삼성이 이란과 하마스의 충격적인 계획을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경영진은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 장관 그리고 일행들과 극비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삼성은 이란과 손을 잡고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에 맞서려는 사우디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도 처음에는 핵제조 기술을 전수해줄 수 있다는 이란의 제안이 솔깃했지만 이란과 손잡고 미국, 이스라엘, 한국 특히 삼성의 등을 돌리게 되면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비전 2032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 삼성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건설사들이 한국을 대신할 수 있다며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인 한국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사우디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가 랜드마크로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세계 최초 1km 초고층 빌딩은 한국의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이외에는 전 세계 어느 건설사도 지을 수 없는 데다가 최근 이재용 삼성 회장이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3국에 직접 방문하며 영향력을 확대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회장은 빈살만 왕세자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회장의 입김이 이란으로 기울 뻔했던 빈살만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수의 외신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못한 일을 한국의 삼성이 해냈다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뒤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교민들을 태우기 위해 군수송기를 보낸 한국 측에 대응해 일본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늦은 대응에 매순간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이스라엘 거주 일본인들이 한국의 군수송기에 의해 빠르게 구조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솔직히 한국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스라엘 교민 대피는 인명과 직결된 일이며 인도적 지원의 관점에서도 이번 한국의 대응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신세를 졌다. 일본인 51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일본인들이 있었을 텐데 배려해줘서 감사하다. 한국의 발빠른 대응은 일본 정부의 대응 지연을 드러내는 모습이 됐다. 한국과 정치적 문제가 있지만 긴급 상황에서 한국이 솔선수범 대응하는 이미지가 강함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의 늦은 의사결정에는 진절머리가 난다. 일본의 정치적 결정은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